잘 찍히나 봐줘. 선생님 보여? 네. 고마워. 자, 이 시험지 꺼내세요. 오늘 요거 진도 나갈 거거든요. 선생님이 첫 시간에 설명했지만 수행평가가 두 가지라고 그랬죠. 둘 중에 하나는 1987 영화와 관련해서 해결하는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주제의 수행평가인데, 그거는 다음번 등교 수업 첫날에 보는 시험이에요. 그리고 문제는 3개다 라고 얘기를 해줬죠. 1번 문제는 사건을 순서대로 하시오. 4가지 사건. 2번 문제는 인물을 하나 선택한 다음에 그 인물이 내가 그 인물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 것이다. 3번은 역사하고 관련된 시사적인 주제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자기 의견 쓰는 거. 내용이 어렵진 않은데 자기 의견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되는 게 수행평가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 수행평가가 포트폴리오인데, 포트폴리오를 2가지를 진행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배움책에다가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을 잘 정리하는 것을 확인할 거예요. 그리고 시험지 형태로 나눠줄 거. 2가지가 들어가요. 포트폴리오 평가에. 그래서 이 학습지를 집에서, 이 배움책을 집에서 온라인 수업 기간에 여기다가 메모를 꼼꼼히 하시면 되고요. 온라인 수업 끝나고 학교 나왔을 때 첫째 날 점심시간에 과반장이 이거를 걷어서 선생님한테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온라인 기간에 공부를 한 흔적이 여기 남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한 흔적을 남겨서 제출. 그 다음에 학교 수업할 때는 또 여기다 필기하고, 온라인 수업 기간에 또 이제 계속 누적. 그래서 그렇게 계속 온라인 기간 지날 때마다 여기다가 공부한 흔적을 다 쭉 누적한 다음에 그걸로 평가하는 게 하나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진도를 다 나가면 이 범위 끝에가 1학기 범위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끝에서 시험 대비를 해야 되니까 시험 준비를 위해서 시험지 형태로 된 걸 나눠줄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풀이를 또 해가지고 와서 그게 2번째 책 점수가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시험 준비도 하고 수행평가 점수도 들어가고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요거는 이 문제풀이가 시험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아요. 수행평가 점수는 아니고, 이 문제풀이한 내용이 복습이에요. 복습. 온라인 수업 기간에 공부를 얼마나 잘 들었는지를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선생님하고 같이 확인하면서 적어보시고 좀 체크를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이 내용을 따라가기가 벅차다. 선생님이 이렇게 문제로 한 것도 이해도 안 되고 온라인 수업도 이해가 안 됐다. 이런 친구들은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선생님한테 문자나 이렇게 해서 연락을 해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시간을 마련을 해줄게요. 그리고 온라인 수업이 너무 난이도가 높다든가 낮다든가 뭐 이런 얘기도 문자로 해주시면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다시 이제 설명을 하던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지금 나눠준 복습 퀴즈 위에 번호 이름 잘 적었죠? 첫 번째 조선의 정치라고 돼 있고, 퀴즈 범위 56에서 61 여기 찾아보세요. 여기가 1면이야. 1쪽. 자, 여기서부터 복습을 하면서 같이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교과서는 56쪽을 같이 펴놓으면 되겠죠? 온라인 수업 했던 범위에서 지금 우리가 최종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온라인 수업할 때 선생님이 조선시대부터 하겠다. 그러면 앞에 고려시대까지는 왜 안 하느냐? 일단 진도의 압박이 있고요. 교과서 분량을 이걸 1학년 때만 배우는 거예요. 나중에 다른 학년에서 배우지 않아요. 진도의 압박이 있고, 그 다음에 출제 퍼센트로 보면 뒷부분이 훨씬 많고, 그리고 앞에 내용은 중학교 때랑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또 있고 해서
그냥 과감히 앞에를 잘랐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래도 나는 고려시대까지가 필요하다라는 친구는 나중에 방과후학교나 이런 데서 복습하는 기회 있습니다. 필요하실 때는요. 자, 그래서 조선부터 들어갔는데 조선의 처음에 그 상반기, 조선 초기를 잘라서 보면 태정, 태세, 문단세 뭐 이렇게 나가죠. 그 시기 예성 해서 성종까지 태조 이성계부터 성종까지는 한 100년 정도 시간인데 그 시기는 조선을 건국하고 나름 정치 체계를 잡아가는 기간이었어요. 근데 그 기간에 왕권을 키울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우여곡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정치 체제 중에 뭐하고 뭐를 비교했냐면 의정부 서사제냐 육조 직계제 그거를 비교를 했던 거죠. 왜냐하면 조선의 정치 체제가 국왕이 있고 그 밑에 의정부가 있고 그 밑에 육조가 있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조선이라고 해서 국왕이 모든 걸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카메라에서 봤어요. 국왕이 모든 걸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의정부에 속해 있는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전화 와요. 전화가 왔어요? 아이 교장 선생님 전화인데 받아야 돼 말아야 돼? 응? 받아야 돼? 아, 안 돼. 잠깐만.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수업이 더 중요하니까 지금은 자 의정부에 있는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이 어떤 의견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왕한테 이렇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정도예요 원래는. 그리고 실제 일을 요 밑에서 하고. 근데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재상이라고 해서 아까 말한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처럼 신하들의 대표들인 거예요. 신하들의 대표. 그래서 신하들의 목소리가 크면 이 재상의 목소리가 큰 거고 그러면 왕은 허수아비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왕권을 누를 수도 있는 거죠. 이 신하들의 힘이 크면. 그래서 이게 보통 일반적인 의정부 서사제고요. 국왕이 의정부를 빼버리고 육조랑 직접 이렇게 연결하는 체제는 육조 직계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누구의 파워가 더 세지냐? 국왕의 파워가 세지고 재상으로 대표되는 신하들의 파워는 줄어드는 거예요. 의사결정에서 얘네들이 더 발언권이 세냐, 얘네들이 이 왕이 세냐 그 문제였기 때문에. 근데 이 조선 초기에 그 정치 체제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저울질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육조 직계제를 했던 시기가 딱 2명의 왕이 있었다는 거죠. 2명 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약간 그 왕권을 차지한 왕이었어요. 누구와 누구였을까요? 응? 누구와 누구? 이방원이라고 하는 태종하고 그 다음에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되는 세조 이 2명이 있었던 거죠. 태종은 형제의 난 해서 형제를 죽이고 집권하고 세조는 어린 조카 단종을 죽이고 집권하죠. 이 두 왕 때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육조 직계제를 썼어요.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2명이 다 정답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뒤를 이은 무엇은 하고 또 뭐라고 나왔잖아요. 그쵸? 정답은 어떻게 돼요? 육조 직계제는 국왕의 권력 크게 강화하던 누가 실시합니까? 태종. 여기서는 태종이 답이 되죠.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온 얘기가 누구 얘기냐면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했다라는 말이 나와서 이게 어느 왕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세종대왕 얘기거든요. 그래서 세종대왕의 아버지인 태종이 주인공이에요. 답이에요. 그래서 앞에는 태종이고 뒤에 두 번째 가로는 세종이 됩니다. 이해됐나요? 넘어가도 되죠? 네. 그 다음에 이번에 국방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임시로 설치됐는데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힘이 세진 기구는 뭐죠? 비변사행. 이런 거는 이제 그냥 암기식으로 알면 되는 거니까 설명은 생략. 그 다음에 3번 아래 그림을 참고해라. 선조 때
때 동인과 서인이 나뉘었는데 누구를 임명하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나눴느냐? 누구를 임명하는 문제였다고 하죠? 이주전랑. 이조의 전랑입니다. 그래서 이 이조의 전랑이라고 하는 거는 6조 중에 6조가 6개잖아요. 그래서 이호, 예병, 형공 해서 6개의 부서가 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교육부, 뭐 국방부 뭐 이런 식인 거야. 근데 그 중에 2조를 말해요. 그죠? 6조니까 2조, 호조, 예조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근데 이 6조에 근무하는 관리들 중에 6조에 근무하는 관리들 중에 예를 들어 장관도 있지만 무슨 부장님이 있을 것이고 차장님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 대리가 있고 사원이 있고 이렇게 만약에 이 부서에 쭉 있다고 치면 여기서 이 전랑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밑에 직급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래 직급이 높진 않아.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 관리들의 인사권을 이 사람들이 좌지우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관리가 일을 잘하니 어느 곳으로 파견을 보냅시다. 어느 자리에 앉힙시다. 라는 의견을 얘네들이 낸다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그 사람의 나중에 운이 바뀌어요. 출세할 수 있는 자리로 갈 수도 있고 완전히 뭐 한직에 가서 이름도 없이 그냥 끝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되게 중요한 자리였다는 거죠. 이 자리를 누가 차지할 거냐 가지고 대립이 생기면서 동인과 서인을 갈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3번에 1번은 됐고요. 2번. 효종의 계모인 자의대비가 얼마 동안 상복을 입느냐를 놓고 남인과 서인 사이에 벌어진 논쟁을 뭐라고 할까요? 예송. 예송이라고 하죠. 예송. 받아 적고 있나요? 네, 요 예송이라는 사건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이걸로 인해서 동당 간의 어떤 사이좋은 관계가 끝이 났다라는 것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원래 뭐 적당히 사이가 뭐 벌어져 있더라도 남의 말을 존중해주는 정도였다면 크게 나쁘지 않았는데 이제 아니다. 쟤네가 죽고 내가 살아야겠다. 이런 동당의 어떤 변질이 일어나게 된 것이 바로 이 예송부터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숙종 때 환국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더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꼴이 돼서 그 이후에는 동당이 완전히 변질이 돼서 한 당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막 밀려나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조선의 경제 파트에서 4번에 세종이 시행한 제도로 해당 연도 농사의 풍용에 따라 세금을 9등급으로 나눠서 징수하는 걸 뭐라고 했을까요? 세종대왕은 토지에서 내는 세금을 똑같이 한 게 아니라 약간 범위를 줬죠. 뭐인 경우는 어떻게, 뭐인 경우는 어떻게 이렇게 범위를 줬죠. 그래서 마련한 거예요. 무슨 구등법입니다. 땡땡 구등법. 뭐에 따라서? 풍흉에 따라서, 풍년인지 흉년인지에 따라서 그 해가 1년, 2년, 3년 하는 그 연도를 구분하기를 9단계로 했다. 그래서 연분 구등법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설명을 안 했었나? 했던 것 같긴 해요. 자, 연분 구등법이라고 한다. 여기 펜이 이렇게 좋은 게 없지? 이거 말고 토지의 질에 따라서 나눈 거는 그러면 뭐라고 말할까요? 6단계로 나눴는데 이거 말고 똑같은 세종이 실시했는데 토지의 등급에 따라서 나눴다. 그런 거는 전분 등법이라고 하는 거죠. 자, 요런 제도를 한꺼번에 부를 때 공법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1에서 5가 관련된 조선 후기 세금 제도는 뭐냐? 자, 조선 전기의 세금 제도가 있고 조선 후기의 세금 제도가 있는데 세금 제도를 후기에 다 바꿔칩니다. 왜?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무너졌어요. 질서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바꿉시다. 해서 세금 제도를 다 바꾼다 그랬어요. 세금 제도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
걷는 세금이 있었던 거고, 또 하나는 특산물을 걷는 제도가 있고, 또 하나는 노동력을 걷는 제도가 있었다. 근데 이 제도를 모두 다 조금씩 바꾸게 되는 거죠. 조선 후기에 가서는. 자, 그러면 1번에 경기도부터 시작됨 했어요. 어떤 제도가 한꺼번에 전국에 빅살이 나오고 있어요. 자, 한꺼번에 전국에서 시행을 못하고 경기도부터 시행한 제도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저항을 해서 끝까지 다 퍼지는데 100년 걸린 제도가 있습니다. 뭘까요? 영화 광해에도 등장을 했던 건데, 여기 공납의 폐단을 고치려고 했던 대동법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대동법에다가 적어주면 됩니다. 1번은 대동법과 관련된 설명이다. 처음에 경기도에서 시작하고 전국에 퍼지기까지 100년이 걸렸어요. 그 다음에 2번 부족한 세금을 메꾸기 위해서는 결작을 부과했다라고 했는데, 이 내용은 어떤 세금을 절반으로 줄여준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랬더니 세금이 부족해. 그래서 추가로 다른 세금을 만든 거죠. 그러면 이거는 무슨 제도와 관련이 될까요? 균형법. 오, 맞았어요. 균형법과 관련된 겁니다. 이 노동력을 제공해야 하는 그 세금에서 일반 남자 16에서 60세 사이의 남자라면 1년에 군포를 2필을 내야 하는데 1필로 줄인 겁니다. 그 대신에 부족한 것을 이렇게 보완했다라고 하면서 결자 1결당 4두를 내라 라고 하는 게 2두를 내라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 다음에 3번에 토지 1결당 4두 내지 6두를 징수하더라. 이거는 뭐에 해당될까요? 영정법. 예, 이건 영정법에 해당됩니다. 어디에 된 거냐면 전세를 고친 건데, 아까 말한 그 세종대왕의 공법이 계속 이어져서 언제는 어떻게 해서 범위가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 범위를 설정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너무나 오랫동안 말썽이 많았기 때문에 나중에 가장 적은 액수로 다 통일시켜버려요. 공법을 없애고. 그래서 마련되는 게 영정법입니다. 모두 다 1결당 4두 또는 뭐 6두인 곳도 있지만 대다수의 지역이 4두였기 때문에 4두만 내라. 이렇게 이제 바꿔준 거예요. 그 다음에 백성의 군역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시행한 것이다. 뭐에 해당될까요? 균형법. 균형법이죠. 저 균형법 칸에 적고. 그 다음 공인의 등장이었어요. 공인의 등장. 공인은 정부에 필요한 물건을 시장에서 사다가 납품하는 그런 새로운 상인입니다. 무슨 제도와 관련이 있을까요? 대동법. 네, 대동법이에요. 이게 되게 시험 문제에 잘 나옵니다. 대동법. 자, 여러분들이 지금 메모하면서 내가 이 파트는 선생님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 부분을 체크했다가 나중에 선생님한테 문자로 보내주세요. 조선시대 경제제도 설명 못 알아듣겠어요 하면 선생님 나중에 다시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자본력을 갖춘 상인이 수공업자에게 제품을 주문하면서 돈과 원료를 미리 주고 생산된 제품을 넘겨받는 어떤 방식이 수공업에서 시도가 됐답니다. 뭘까요? 선대제. 네, 먼저 빌리다. 먼저서 빌리다 대. 선대제. 뒤에 이제 수공업이란 말을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됩니다. 선대제라는 방식이 공업 발달 초반에 등장하더라. 왜? 기술은 있으나 돈이 없어서. 돈 있는 상인의 투자를 받았어야만 했다. 그래서 등장한 거를 선대제라고 한다. 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7번에 일부 사상은 누구냐? 돈이 많은 상인 집단입니다. 이들이 한성을 비롯한 주요 도시를 거점으로 특정 물품을 대량으로 거래하다 보니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서 독점적 도매상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과일을 몽땅 사들인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물건을 싹쓸이한 다음에 비싼 값으로 내다 파는 그런 상인이 이 당시에 등장하더라.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 디귿 기업. 뭘까? 도고라고 하는 그런
상인이 있었다. 그래서 이거는 뭐의 증거냐면 조선 후기에 상업활동이 이만큼 활발했다라는 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큰 자본력을 가진 사람이 등장하니 이들의 힘에 의해서 조선의 자본주의가 점점 등장한다라는 거에 증거도 되는 거예요. 자, 도고도 시험 문제에 되게 잘 나와요. 그 다음에 8번에 조선 후기 광산 주인과 계약을 맺고 광물을 채굴하는 광산의 경영 전문인을 부르는 용어가 있습니다. 디귿디귿 뭘까요? 적대. 네, 덕대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덕대, 디귿디귿, 덕대. 적어주세요. 자, 선생님 설명을 듣고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아 이러면 괜찮아요. 근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이러면 선생님한테 SOS를 보내세요. 나중에 따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조선 후기 숙종 때 발행한 화폐 이름 제일 많이 쓴 거. 살평통. 조선시대에 제일 많이 쓴 화폐 삼성통보라고 하는 거가 숙종 때 만들어졌대요. 숙종이라는 사람은 엄청 훌륭하다고 해야 되나? 부인이 장희빈, 인여나무 막 이래요. 자, 넘깁시다. 그 다음에 조선의 사회와 문화. 10번 이름 적는 곳이 비어있는 관직 임명장. 기역, 미음, 시읒 뭘까요? 공명천. 공명청. 자, 비어있다라는 뜻의 공, 이름명, 그 다음에 척은 무슨 책자라는 뜻인데 요런 이제 종이가 있죠. 요거는 팔았어요. 국가에서. 누구에게? 돈 많은 사람에게. 왜?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조선 후기에 신분제도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11번의 문제로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조선 후기로 가면 갈수록 양반의 숫자는 점점 어떻게 됐을까요? 증가.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돈 많은 사람들이 사던가 합법적으로 공명첩을 사던가 아니면 족보를 위조하던가 하는 방식을 통해서 양반이 되고자 했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그게 가장 세금 부담에서 벗어나고 출세할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모두 다 양반이 되고자 한 거죠. 그럼 상대적으로 누구의 숫자는 줄어들까요? 농민과 천민의 숫자는 줄어들죠. 상민이라고 하는 게 장사하다 할 때 상자가 아니고요. 보통 상자예요. 보통 사람이라는 뜻이고 상민 안에 누가 들어가냐면 농민과 상인과 수공업자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가요. 그런데 이들의 비율은 되게 적고 인구의 대부분이 농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농민이라는 표현을 쓸 때가 많아요. 자, 그래서 상민과 노비의 수는 점점 감소하였다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체크됐죠? 그 다음 문제. 정부는 무언가를 실시해서 노비들에게 신분 상승 기회를 넓혀줬고요. 순조 때는 중앙관사에 있는 공노비들을 해방시키기도 했대요. 이것도 신분제도 변동에서 나왔는데 가능하면 노비의 숫자를 좀 줄이기 위해서 부모 중에 엄마가 만약에 신분이 양인이라면 자녀도 양인으로 해주자라는 걸 말합니다. 이거를 무슨 제도라고 할까요? 미은, 비읍, 지읒, 미음, 법이에요. 뭘까요? 노비 종목법. 네, 맞았어요. 노비, 종목법입니다. 노비는 노비고 종은 따르다, 모는 엄마, 엄마를 따르다라는 법 실시했다. 그 다음에 구향과 신향 사이에 향촌 지배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다툼을 무엇이라 부르나요? 히읗, 지읒이에요. 뭘까요? 뭔가 들어본 것 같은데 기억 안 나죠? 자, 향촌에서 벌어진 전쟁이다. 전쟁할 때 전자예요. 향전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원래부터 양반이었던 사람들은 구향이라고 하고 지금처럼 공명첩이나 이런 걸 사들여서 양반이 된 사람들은 신향이라고 해서 각자
너무나 분위기가 다른 거죠. 한 집단은 원래 그 마을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양반이고 한 사람들은 양반이 아니었다 양반이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장점이 뭐가 있어요? 돈이 많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양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끼고 싶은 거야. 권력을 가지고 싶고. 그래서 싸움이 생긴 거죠. 이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돼요? 누가 이길까요? 부양과 신양 중에 신양이 이겨요. 근데 싸움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싸웠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뭐의 문제가 나중에 되냐면 신양이 이기고 싶으니까 수령을 매수해요. 우리 마을의 지방관을 매수해요. 돈을 주고. 그런 다음에 그 수령하고 결탁해요. 이 신양들이. 그랬더니 어떻게 돼? 이 수령을 견제할 사람이 없어져요. 그럼 수령이 나쁜 짓을 해도 아무도 옆에서 말을 못해요. 예전에는 신용이라도 했습니다. 이 사또가 너무 포악해. 춘향아 뭐 수청을 들어라 이러면 옆에 있는 양반들이 아니 왜 그러세요 하고 말릴 수나 있었는데 조선 후기로 가면 아무도 안 말려요. 못 말려요. 왜냐하면 다 같은 편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심한 수탈을 해도 아무도 못 건드렸다는 거야. 조선 후기에 세도 정치 때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농민 반란이 곳곳에서 일어났는지를 검토하다 보니 이런 지역에서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임술농민봉기, 바로 그 농민봉기들 중에 하나가 임술농민봉기인데 정부의 삼정문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설치했어요. 뭘까요? 앞에는 삼정이 들어가고 삼정을 고치기 위해서 자, 삼정, 이응, 지읒, 청을 만들었어요. 뭘까요? 삼정이 정정. 네, 삼정, 이정, 청이라고 하는 거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말로는 삼정을 고치기 위한 관청을 만든 거지만 성과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왜냐하면 이걸 고치려면 양반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무언가를 뺏어내야 돼요. 근데 그걸 뺏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5번은 실학에 관한 문제인데 실학자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실학자가 토지제도를 바꾸자라고 하면서 일여의 토지를 농민들이 공동으로 농사를 짓고 노동한 만큼 수확물을 가져가자라는 어떤 토지제도를 주장했대요. 힌트가 나와 있어요. 일여라고 해서 여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제일까요? 이응, 전, 제예요. 뭘까요? 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여전제죠. 여전제. 토지제도를 바꾸자라고 했는데 그때 누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정약용입니다. 정약용. 그래서 가로가 두 개가 있는데 앞에 가로는 정약용이고 뒤에 가로는 여전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여자가 마을의 담장을 말합니다. 담장 여자예요. 그래서 한 마을을 구성하자는 겁니다. 이 사람은 되게 이상적인 현실적이지 않은 뭔가 그런 제도를 주장했는데 그게 바로 농사 짓는 사람들로만 된 마을을 만들자. 땅을 나눠주는데 왜 농사 짓지 않는 사람한테 땅을 왜 주냐. 농사 짓는 사람으로만 구성된 마을을 따로 만들자. 그래서 그 마을이 여자가 쓰여지는 거야. 그래서 한 마을마다 대표자가 있고 농민들이 있어서 열심히 일하면 다 장부에 남겨놓고 나중에 일한 만큼 그걸 나눠주겠어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비현실적인 그런 제도였지만 어쨌든 되게 획기적인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16번에 중상학파 실학자로는 누구가 있었다라고 나오네요. 누굴까요? 사실은 가로가 두 개만 있으면 안 되는데 네. 홍대용 중상학파 실학자 우리 교과서에는 세 개만 나왔나? 중상학파 실학자 농업이 아니라 상농업의 발달을 주장한 사람 우리 교과서가 바뀌어서 3명으로 줄었나 보네. 자, 4명이었는데 자, 박지원하고 박재가까지 포함해서 중요 인물들 적어 놓으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제 교과서 보실 때는
이 두 학자들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흥선대원군. 자, 흥선대원군이 한 일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인 거예요. 하나는 국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왕권을 강화하는 방법을 선택했고, 또 하나는 국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과 통상을 하지 않는 걸 선택한 거예요. 자, 수업 시간에 핸드폰이 울리면 안 돼요. 선생님처럼. 그러면 안 됩니다. 잘 꺼두세요. 자, 흥선대원군이 그래서 두 가지 방향의 정책을 추진한 건데, 그 중에 왕권 강화를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경복궁을 새로 짓자라는 거였죠. 근데 이걸 하는데 가장 심각한 것이 돈이 부족하다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새로운 화폐를 발행한 거였어요. 이때 대원군이 발행한 새로운 화폐를 뭐라고 할까요? 기금, 비읍, 전이에요. 뭘까요? 당백전. 네, 당백전이라고 하는 화폐를 발행을 합니다. 근데 이 돈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죠.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이 돈을 발행함으로 인해서 경제가 좋아졌을까요? 나빠졌을까요? 나빠집니다. 왜냐하면 너무 고액 화폐를 찍어내다 보니 화폐의 가치가 없어져요. 100만 원짜리 이렇게 돈을 갖고 왔는데 사람들이 이게 무슨 100만 원이야 하고 물건을 조금밖에 안 줘요. 그러니까 그거는 화폐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물건의 가치가 올라가 버린 거야. 상대적으로. 물가가 올라가. 물가가 올라가서 선생님이 비유를 했었어요. 매점의 아이스크림 값이 갑자기 12배가 뛰어오르더라. 불과 며칠 만에. 자, 그런 식으로 해서 경제 혼란을 초래했던 게 당백전입니다.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이 한 일은 그럼 다 엉망진창이냐? 그렇지 않아요. 되게 바람직한 것도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백성들에게 부담을 줄여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누구도 시행을 못했던 양반들에게 세금을 내라 라는 말을 이 사람이 합니다. 굉장히 대단한 거죠. 이것만 해도. 자, 양반들은 원래 세금을 면제해줬기 때문에 너도 나도 양반이 되려고 했던 건데 양반에게도 너네도 세금을 내! 라고 한 거죠. 그 제도를 무슨 제도라고 부를까요? 피읍 제도 뭘까요? 네, 폭포제라고 하면 됩니다. 폭포제를 실시해서 양반도내라고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사건 순서대로라. 대원군의 업적 중에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사건의 순서를 알면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1866년이 병인년입니다. 그리고 그 해에 사건이 3개가 일어나서 뭐가 먼저인지 되게 헷갈리게 돼 있어요. 가장 먼저 일어난 건 뭐였을까요? 병인박해. 병인 박해가 제일 먼저예요. 종교 탄압이 제일 먼저예요. 그거 잘 기억하시면 돼요. 종교 탄압 먼저.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어난 거는 제너럴 셔머너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병인 박해가 계기가 돼서 프랑스가 쳐들어오는 무슨 사건? 병인 양요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페르트가 와서 시비 걸었던 게 그 다음이고, 마지막으로 제너럴 셔머노가 사라진 거를 5년 후에 알고 미국이 쳐들어온 사건인 거죠. 그걸 무슨 양요? 신미양요. 신미양요가 끝나고 나자 마지막으로 흥선대원군이 거봐라. 서양 사람들 상대하는 거는 좋지 않아 라고 하면서 전국 곳곳에다 뭐를 설치했어요? 적화비를 설치해요. 자, 그럼 순서대로 하면 순서 어떻게 될까요? 제일 먼저 1번, 4번, 3번, 2번, 5번. 자, 순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이 철수하면서 강화도에서 약탈한 문화재가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이때 강화도에는 조선 정부 안에 보관하고 있던 중요한 문서를 보관하는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거를 뭐라고 부를까요? 외규장각. 자, 원래 규장각이라고 하는 왕실의 도서관이 있는데 바깥에도 하나 더 만든 거예요. 바깥 외자를 써서 강화도에도 똑같은 걸 만들고
같은 책을 여러 개 써서 나눠놓은 거죠. 다 없어질까봐. 옛날에는 화재가 나면은 그냥 다 소화제가 없잖아 옛날에. 물 뿌려서 잘 안 꺼지고 하니까 이렇게 해놨던 건데 이 외교장각의 도서를 약탈해가는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이 무슨 양요 때 있었다? 병인양요 때 있었다. 병인양요 어느 나라가 일으켰어요? 프랑스. 그러니까 이 책들은 어느 나라 도서관에 가 있었다? 프랑스 도서관에 가 있었다. 그거를 우리나라 젊은 학자가 발견하고 평생에 걸쳐서 계속 반환 노력을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반환을 받게 된다. 자, 넘어가고 병인양요와 신민양요 때 활약한 장군의 이름을 적어보자라고 했네요. 병인양요 때 활약한 장군은 누굴까요? 한성근, 네, 한성근, 양원수. 양원수 두 장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미양요 때 전사한 장군이 있어요. 장군 깃발을 빼앗겼는데 어제연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습니다. 어제연. 장수 이름 적어주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풀이를 해봤는데 어떤가요? 좀 기억이 날 듯 말 듯한 상태인가요? 아니면 하나도 못 알아듣겠나요? 선생님이 그 수업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 정도면 대충 알아들을 것 같은가요? 모르겠어요? 동영상 수업이 어땠어요, 여러분들? 좋았어요. 괜찮았어요? 그렇게 말해준 사람이 한 명인데 대부분은 다 너무 길었어요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너무 조절을 못해서 너무 길었어요 했는데 어렵고 쉬운 정도는 어땠나요? 너무 많이 어려웠나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 정도는 아니었고 단지 재미가 없었죠? 네. 그러면 혹시나 선생님에게 설명을 다시 해주길 바라는 파트가 있으면 문자로 보내주세요. 몇 반이고 어느 파트 설명 다시 해주세요 하면 선생님이 따로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를 할게요. 그리고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아야 될 게 한국사 수업이나 시험의 난이도가 중학교 때와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대학 입학 시험에서도 한국사가 아주 이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아요.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난이도가 아주 높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다시 한국사 공부를 시작해도 충분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학교 때 생각하고 한국사는 나는 접었어 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포기하지 마시기 바래요. 지금이 7교시인가요? 네. 끝날 때 다 됐나요? 몇 분에 줬어요? 35분. 끝날 때 다 됐나? 3분 넘었어. 3분 남았어요. 전화 왔는데.